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에 미국과 한국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 차트인데요. 미국의 나스닥 성장주는 사면 무조건 오른다. 미국 성장주는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다들 믿어왔었는데 최근에 나스닥 지수 흐름을 보면 7월 달에 피크를 한번 찍고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다가 오르는 척하다 내리고 오르는 척하다 내리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죠.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의 빅테크는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 와도 실적이 좋고 현금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믿어왔었는데요. 이들도 최근에 흔들거리고 있죠. 이것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보겠습니다. 화요일 장 마감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요일 장 마감 이후 페이스북으로 알려진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먼저 전 부분 고른 성장을 보여줬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은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이렇게 한번 뛰었지만 이내 곧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름 무난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클라우드 부문 사업의 성장성이 더디다는 이유로 구글은 이렇게 폭락해 버렸습니다. 그냥 날아가 버렸죠. 지금 상황만 보면 실적이 잘 나와야 제자리를 유지하고 만약 실적이 못 나오면 그냥 폭락해 버리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는데 물이 빠지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됩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물이 없다면 수영을 잘 못하겠죠? 반대로 수영을 잘 못해도 물이 어느 정도 있다면 튜브 하나 끼고 바로 수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영장에 물에 해당되는 상황이 바로 유동성이고 매크로 분위기입니다. 현재 매크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즉 수영장에 물이 없기 때문에 날고 긴다는 수영 선수들조차 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많은 악재들이 많죠.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가자 지구를 공격한다는 말이 많고요. 그리고 중국의 해경선과 필리핀의 보급선이 충돌하면서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필리핀 지지 발언을 하면서 미중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재들보다 저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에 하나 집중해 봤습니다. 바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5% 한번 찍고 살짝 내려온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죠. 금리 레벨 자체도 이렇게 높은 것이 문제이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회사채 금리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미국 기업들의 연도별 회사채 발행 현황인데요. 경제가 안 좋았었던 2008년도에 회사채 발행이 최저치를 한번 기록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2023년도에도 회사채 발행이 10년 동안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차입 비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데 많은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야 됩니다. 이것은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 규모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대 그래프를 세 가지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진한 남색인 우량 회사채 발행은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우량 회사채 발행량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기업들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인 하이힐드나 레버리지론 발행 규모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올라갔죠. 이와 함께 레버리지론의 금리는 거의 1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10%의 이자를 주고 어떻게 돈을 빌리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이나 레버리지 채권 이런 쪽의 발행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름 대기업들은 잘 버틸 수 있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중소기업들은 돈줄이 말라서 도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로 돌아가 볼게요. 5%라는 금리는 여전히 부담스럽죠. 이 위로 올라가기에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간 국채금리 흐름을 보면 5% 맞고 금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경제지표를 몇 개 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량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코로나 때 피크를 한번 찍었다가 이렇게 주춤주춤 거렸다가 23년도에 다시 바닥을 찍고 최근에 점진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년 동월 대비 12% 이상 신규 주택 판매 건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나름 미국의 주택 판매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8%라고 해요.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어려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왕 산다면 구축이 아니라 신축을 사야 된다. 이런 논리와 함께 신축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미국의 골드만삭스에서는 며칠 전에 주택 관련 보고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이번에 미국 주택 판매가 피크다. 내년 미국 주택 판매는 30년간 가장 저조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부동산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고금리를 아마 지속적으로 견디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GDP가 나왔습니다. 전 분기 대비 4.9%나 올랐네요. 이것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가 좋다. 많은 사람들이 침체를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튼튼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세부 항목을 보면 소비가 미국의 GDP를 견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미국 내에는 숨은 돈이 많습니다. 최근 고용 지표를 보면 여전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전 분기인 2분기만 봐도 소비에서는 0.8%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소비에서만 4.0%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소비가 강하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GDP는 여전히 굳건하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GDP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오히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으면 국채 금리는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되는 흐름이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무리해서 경제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4분기부터는 꺾인다. 지금의 국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되면 회사채 발행도 어렵고 주택 구매도 어렵고 개인 대출도 어렵고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앞으로는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를 일입니다. 2023년 초반에만 해도 미국 경제가 망한다고 난리였는데 지금 오히려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전망은 까봐야 아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쉽게 금리를 내려준다? 이것을 믿어선 안 되겠죠. 실제로 연준 위원들은 4.8%라는 국채 금리를 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4.8%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 10월 초부터 연준이 비둘기스러운 발언을 쭉쭉쭉 이어갔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파월 연준 의장이 등장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한번 쏟아내자 국채 금리가 5%까지 다이렉트로 쭉 올라가 버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투자든 소비든 무엇이든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 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의 일본의 환율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본 엔달러 환율인데요.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일본의 엔화가 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 엔화 약세가 심각하지 않나요? 마의 150엔으로 여겨졌었던 이 자리를 그냥 돌파해 버렸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신고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만큼 엔화의 약세가 심하다. 우리는 이로 인하여 새로운 악재를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자 일본의 국채금리 역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국채금리 올라가는 게 매우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일본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채금리가 1%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정책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어서 국채 금리를 끄집어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돈을 풀게 되면 일본의 수입 물가가 증가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집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버리거나 돈을 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채금리가 올라가니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또 돈을 풀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엔화의 약세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와, 이거 완전히 꼬였습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본이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은 그냥 돈대로 풀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시중에 매각하면서 달러 약세와 엔화의 강세를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계속 약세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속해 있는 엔화 자산들을 팔고 이 달러를 본국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일본 국내에서 그냥 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정책 역시 미국 내의 여러 자산들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미국 국채금리가 진정되면 돼요. 미국 국채금리가 진정되면 일본 국채금리도 진정이 되고 그렇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적은 돈을 풀어도
국채 금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거 하나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팍팍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애초에 일본이 돈을 안 풀면 되겠죠. 다가오는 31일 일본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시중에 돈 푸는 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덜 풀 수 있는 정책으로 수정하거나 당장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돈을 아예 안 푸는 정책으로도 유도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평소에도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드리면 영상 자체가 재미없어요. 안 그래도 제 영상이 조금 따분하고 뭔가 이론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양적 완화니 YCC니 이런 얘기 계속 이어가다가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빅 위크가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순서대로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연준의 FOMC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과연 애플은 이 와중에 선방할 수 있을까요?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화웨이에 밀렸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과연 애플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